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경기 화성시 1차 전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났죠. 이번 화재의 원인인 리튬 1차 전지뿐 아니라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 2차 전지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차이점 알아보고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배터리 관련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1990년대 후반 닷컴 거품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상승한 것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5 종목으로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세에서 소외됐다고 합니다. 자, 상반기 국내외 증시 결산해보고요. 이번 주 주목해볼 만한 증시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 열리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외환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오전 9시에 개장을 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반 동안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쇼가 이제 4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쇼에서도 이제 원달러 환율 마감 소식도 상당히 많이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못 전해드립니다. 마감 소식은 못 전해드리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는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17시간 동안 네. 외환시장이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원달러 환율 제가 열어놓고 있는데 변하고 있습니다. 네. 숫자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가가 아닌 실시간 환율을 전해드려야 되는 거죠. 1997년 자유변동 환율제로 전환한 이후에 27년간 유지돼 왔던 지금의 시스템이 이제 오늘부터 27년 만에 대폭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 외환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그 시장 운영 시간이 대폭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외환 거래가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주요 은행들은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력 확충을 했어요. 그래서 야간에 이런 외환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는데 그동안 준비를 계속해 왔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식이나 채권 거래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외환 거래를 직접 하는 그런 금융기관들도 이제 우리 외환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환율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관건인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환율이라는 게 좀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너무 출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일단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는 환율의 변동성 측면에서는 좀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오후에 3시 30분에 외환시장은 일단 우리 외환시장은 끝나다 보니까 다음 날 다시 열릴 때까지 오전 9시까지는 이제 각가지 해외에서 일어나는 외환과 관련된 환율과 관련된 각종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날 딱 개장되면 한꺼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국내 외환 시장이 닫혀 있는 동안 대표적으로 런던 이런 뉴욕 투자자들은 그럼 어떻게 했냐? 차익 결제 선물안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원화를 미리 거래를 했고 나중에 실제로 개장이 열리면 이제 그 차액분을 이제 그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면 현물 외환 시장에 더 크게 변동성을 주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면 선물이 현물을 흔들어 버리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결과로 많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벽 2시까지 이제 거래가 연장됐기 때문에 런던 외환 거래가 많은 게 런던이 있고요. 미국이 있는데 런던 시장 마감뿐 아니라 이제 뉴욕도 오전장까지는 우리 외환 시장이 다 커버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선물 거래들을 현물 거래로 흡수하게 되면 변동성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인 차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당장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분들에게는 희소식
되겠죠. 이제 임시 환율이 아닌 새벽 2시까지는 실시간 환율로 거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네. 미국 주식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밤에 열리지, 우리 시각으로는 밤에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3시 반에 마감을 하니까 이제 외환 시장이 닫혀 있는 시간 동안에는 가환율을 적용을 받아서 이제 그 달러로 바꿨거든요. 네. 근데 이 가환율이라는 게 시장 환율보다 평균 한 5% 정도 더 높았어요. 약간 높죠. 네. 그러니까 환전을 하면 그만큼 좀 손해를 보고 적게 주식 거래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죠. 또 해외 여행을 떠난 분들한테도 유리하게 되는 게 요즘에는 그 자기의 카드나 모바일 안에 트래블 카드, 네. 트래블 월렛, 뭐 트래블 지갑이라고 해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서 뭐 결제 외환으로 결제도 하고 이 바꾸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상품을 이용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외환 시장이 닫혀 있는 동안에는 그동안은 가환율로 적용을 받았었는데 이제 실시간 환율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더 높게 책정된 고시환율이라든지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은 줄어들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하반기 가스요금 인상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일단은 그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이제 오늘자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일단 보류를 했고요. 역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당장 인상은 좀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역시 그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네. 이런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스공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현재 가스를 공급하는 가격이 원가의 한 8-90%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된 미수금이 지금 가스공사에 한 13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인상은 안 되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보통 홀수달에 1일자로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는데 그랬군요. 예, 상황이 네. 좀 급격하게 이제 그 상황이 급격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전에라도 실무작업을 거쳐서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수출 얘기 좀 해볼까요? 지난달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갔다고요? 네. 지난해 말부터 이제 우리 수출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들어와서 꽤 환율이 높고 여러 불리한 상황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수출은 탄력적인 회복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이어진 셈인데요. 일단 지난달 수출 1년 전보다 5.1% 증가한 570억 7천만 달러, 수입은 490억 7천만 달러. 네. 이래서 무역 수지는 80억 달러 흑자가 났고요. 수출은 9달 연속 증가를 했고요. 무역 수지 흑자 80억 달러는 2020년 9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흑자를 달성한 것이기도 합니다. 수출 품목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수출 국가를 보면 미국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었는데 1년 전보다 50.9%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 134억 달러. 이게 역대 월별 반도체 수출 실적이 가장 많았던 데가 2022년 3월이었는데 그때가 131억 달러였으니까 그때를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의 월별 수출 실적을 낸 것이고요. 역시 인공지능 AI 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AI 붐으로 뭐 HBM을 비롯한 D램, 뭐 낸드 플래시 등의 가격, 뭐 수출 물량도 다 상승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리 주요 수출 지역이 이제 중국, 미국, 아세안 이렇게 3개 지역인데 네. 이들 지역 모두에서 수출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한 건 맞고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계속했거든요. 네. 지지난달에는 이제 중국이 1위였는데 지난달에 다시 이제 미국이 앞질러서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 됐습니다. 네. 대미 수출 6월에는 110억 달러. 이것도 역대 6월 수출 가운데서는 가장 많았고요. 대중 수출도 107억 달러로 넉 달 연속 늘어났습니다. 네. 자, 올 상반기 무역 수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겠네요. 네, 뭐 상반기 워낙 월별로 수출이 탄력적인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 이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6억 5천만 달러. 그래서 12% 증가를 한 거고요. 올해 최고치 기록한 것입니다.
상반기 무역 수지 231억 달러, 지난 2018년 이후 역시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을 한 것이고요. 네. 이제 하반기가 관건인데 올해 목표로 세운 게 연간 수출 7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넘어설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보통은 수출은 상저하고입니다. 하반기가 더 수출 실적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24일 화성시 아리셀 1차 전지 공장 화재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그 리튬 배터리 한 개에 불이 붙으면서 이게 다른 배터리로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이 리튬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온도가 오르는 열폭주 현상이 생겨서 화재 진압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번 화재는 그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전지인 1차 전지 공장에서 발생했지만 전기차에 쓰이는 2차 전지에도 리튬이 쓰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리튬 전지 화재 위험성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제품안전학회 정책위원장이신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의 이호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이번 아리셀 그 공장 화재 사고 그게 이제 1차 전지 공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화재 사고로 피해 규모가 아주 컸는데 일단 많이 보도는 됐습니다만 화재 원인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처음엔 한 개에서 그렇죠. 시작됐다면서요. 한 개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처음엔 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게요? 일단 전기 스파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배터리라는 게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가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화학 반응이 격렬하게 발생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지액을 개발하는 회사 자문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하는데요. 우리가 볼 때 불이 나는 경우는 이제 뭐 불을 갖다 붙이든지 화염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과충전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충전을 무리하게 해도 이제 과열돼서 불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핫팩 같은 건 60도, 70도 정도 되는 핫팩. 네. 그걸 일부에다 갖다 붙여도 그 부분에서 또 불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충격적인 건 망치로 툭 쳐도 불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게 뭐 이제 금속 재질로 돼 있고 늘 그런 건 아니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근데 리튬이온 중에 이제 파우치 형태 같은 경우는요. 네. 물론 이게 팩에 단단하게 보관이 돼 있죠. 각형, 원통형. 그 안에 부품 하나를 빼면 이제 이게 파우치 형태거든요. 네. 그런 파우치 형태 같은 경우는요. 망치나 충격으로 셀이 그 비닐 같은 게 찢어지면 바로 불이 나요. 그 정도로 화염에 정말 취약한데 혹시 실내 온도가 높아도 불이 날 수 있습니까? 실내 온도가 높아도 불이 날 가능성은 좀 있죠. 근데 네. 중요한 건 배터리 셀 간의 어떤 언밸런스가 화재 원인으로 가장 큰데 이번에도요. 네. 결국 배터리 하나가 발화했는데 예. 발하면서 얘가 튕긴 거예요. 튕겼다고 그럽니다. 튕기면서 다른 배터리에 충격을 가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이 이제 팍 하고 화염 방사기처럼 나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약재 같은 거 끌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꺼지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연쇄 반응을 통해 가지고 충격을 받은 배터리들이 터졌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배터리가 이런 어떤 이격거리를 둔다거나 네. 아니면 소규모로 모아놓고 어떤 트레이에 보관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많은 배터리를 한 곳에 많이 쌓아둔 것도 어떤 관리 소홀의 문제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지 네.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배터리 크기가 얼마네요? 보통? 배터리 크기가 일반적인 건전지보다 이번에 피해가 컸던 것도요. 네. 군용 배터리거든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1차 전지 중에서도 군용이다 보니까 좀 사이즈가 컸고. 크다는 게 예. 어느 정도 돼요? 글쎄요. 저희가 저도 직접 본 적이 없는 것 저도 같아서. 본 적이 그래서 네. 보통 사이즈가 보통 한 요 정도 사이즈 네. 보통 되는데 가로 한 15cm, 20cm, 예. 세로 한 10cm. 그 정도 네. 사이즈가 될 겁니다. 그런 네. 사이즈들이 이제 쭉 적층돼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된 거고 네. 결국 또 한 가지는요. 이제 뒤에도 나올 얘기지만 배터리 보통 전기차 쪽도 위험하다고 지금 공포가 이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극단적으로 예전에 내연기관차 출고할 때 보면은
기름이 조금 들어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전기차용 배터리는 네. 일부 한 40% 미만만 충전해서 내보내는데 네. 1차 전지잖아요. 네. 1차 전지란 용어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거든요. 네, 2차 네. 전지는 다시 충전해서 쓰고. 충전해서 쓸 수 그러니까 있는 이 거. 배터리들은 완충해서 보관해 있다는 거죠. 1차 전지. 예. 그래서 가득- 아리셀 공장은 예, 예, 예. 꽉 찼다는 거죠. 꽉 에너지가 차 있는 입장에서 보관돼 있다 보니까 네. 화재가 더 크게 번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리튬이 원래 그렇게 화재 위험성이 높은 거예요? 예, 리튬은 원래 화재 위험성이 높고요. 화학 네. 반응을 격렬하게 발생시키는데 보통 노출되면은 공기하고 접촉해도 공기 중에 수분 때문에라도 발열 반응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테스트할 때도 보면 물 속에 집어넣어놔도 네.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불붙어 있어요. 불길이 있는 건 아니겠죠? 불이 안에서 오는 게 보입니다. 물 속에 넣어놔도. 그래요? 그 안에서도 불길이 계속 솟는 게 보입니다. 아. 그래서 물 붓는다고 끄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소방당국에서 물에 수조에 가득 채워놓은 걸 보이잖아요. 네네. 그게 효과적으로 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이제 물 속에서도 불길이 솟느냐 하면 얘가 반응을 하면서 가스가 분출되거든요. 네. 그 가스가 분출되는데 분출되는 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배터리에 물이 직접 닿지 않고 가스가 계속 나오면서 보호막을 형성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 솟아 나오는데 물에다 담가두는 이유는 그 고열 때문에 열폭주가 보통 850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네. 주변에 그게 피해가 확산될까 봐 열을 식혀주는 용도로 네. 그냥 물에 담가놓고 얘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막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망치로 쳐도 불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망치로 때리거나 해서 공기 중에 노출돼도 그렇고 네. 분리막이 파손되면 훼손되면 양극 양극과 음극이 음극이 직접 직접 쫓아나는 닿으면 거죠. 접촉이 예, 예. 되면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거고 이번에 네. 2층에도 군용 배터리가 약 3만 5천 개가 쌓여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은 배터리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제 걷잡을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물에서도 지금 불길이 계속 네네. 솟는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그때 첫 번째 한 개의 배터리에 이게 이제 탕 튕겨나가면서 옆에 거 옮겨 붙었을 때 네네네. 물을 갖다가 진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됐었겠네요.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3만 5천 개 정도 쌓여 있는 데서 소규모로 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이제 공포죠. 뭐 많은 비용을 들인다거나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해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열폭주라는 게 네. 그 이제 배터리가 구조가 아까 음극, 양극, 분리막. 분리막 있고 예, 예, 예. 전해질 뭐 전해질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고 이온 이제 배터리고. 고체 배터리 여기는 이제 다르죠. 1차 예, 예. 전지니까 예, 예. 전해질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양극, 음극, 네네. 그다음에 분리막만 분리막 있는 이렇게,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에 화재 난 거는 이제 1차 전지 공장이지만 그 전기차에 쓰이는 2차 전지에도 리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튬 들어가죠. 네. 이 마찬가지인 게 이번에 폭발 사고 예전에 한번 전기차 부산에서 화재 발생한 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톨게이트에 요금 정산소에 충돌을 해가지고요. 이제 반자율주행을 걸어놓고 가다가 운전자들이 그냥 잠깐 집중을 안 한 거죠. 근데 네. 반자율주행이라는 게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끝까지 주셔야 되는데 네. 정지해 있는 물체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거리 제한 같은 거 컨트롤 안 하거든요. 네. 들이받아가지고 오픈이 됐는데 그때도 5초 만에 전체적으로 불길이 펑 하면서 동시에 차량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건도 보면요. 그 CCTV를 보면 42초 걸렸어요. 1차 펑 하고 불이 나고 네. 전체 화재로 번지는데 42초 걸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1분도 안 걸려서 1분도 안 걸렸죠. 네. 그래서 보통 자동차가 완전히 불에 휩싸여서 완전 전소되는데 6분 정도 걸린다. 그럼 빠른 대피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네. 리튬이온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요. 이거는 뭐 1분 미만 20초 30초 미만에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기 때문에 네.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불은 이렇게 빨리 붙었잖아요. 네. 근데 진화된 거 소방당국이나 뉴스 소식을 보면 전날 한참. 10시 반에 네. 이제 불이 붙었죠. 완전 진화된 게 다음 날 아침 8시 35분이라 2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소방관이나 소방차가 오고 인력이 엄청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투입이 돼서 해도 그 전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들이 다 손실되고 날아갈 때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스스로 진정된 다음에야. 많은 물을 갖다 붓는다는 것들은 열기가 옆으로 전달되는 걸 식히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게 22시간이나 걸린 거죠. 네. 그럼 그때 부산에서 일어났던 사고에서는 그럼 운전자가 사망한 건 아니죠? 운전자하고 저기 탑승자 전 둘 다 사망을 했었죠. 그랬었나요? 즉석에서. 네네. 네.
그래요. 그 열폭주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그 공장이 또 샌드위치 패널도 있었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더 화재에 취약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오늘은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그 전기차 화재가 그 톨게이트 요금 네네. 받는데 정산하는 데서 났던 거 외에 네. 또 다른 데서도 났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어디 주차장에서 지하 네네. 주차장에서 났었던 거가 그 통계가 기억이 나는데요. 보면요. 네. 2020년부터 22년까지 네. 21 3년간의 통계만 보면요. 79건, 거의 80건 가까이 났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고로 인한 화재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네, 네. 할게요. 물론 충돌 사고로 인해 배터리가 노출돼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내연기관보다도 불이 너무 급격히 발생하니까 피할 시간이 없었다는 그래도 화재니까 제껴두고요. 네, 희생이 훨씬 컸다 예, 하더라도. 네. 근데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가 40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29건이에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공포스럽게 느끼는 게 전체 80여 건 중에 29건이 주차장에서 발생한 거죠. 운행 네. 중이지 않은 경우에도요. 근데 문제는 화재 건수도요. 처음에 발생했던 건 2017년에 한 건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랬다가 2020년에는 11건, 아. 21년에는 24건으로 약 2배가 늘어났죠. 그렇군요. 22년에는 44건으로 또 2배. 네. 우리가 농담으로 뭐 따따블 하듯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그럼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 건가요? 수요가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고 일단은 뒤에 나오는 통계인데요. 네. 차량 등록 등록이요, 대수. 등록.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차가 등록이 많이 됐으니까 불이 많이 났다. 맞는 말씀인데 네. 만 대당 화재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아, 얼마나요? 뭐냐면은 네. 내연기관 차는 만 대당 화재 건수가 2017년에 만 대당 뭐 예를 들면 2.2건에서 1.8건으로 점차 줄어드는데 오히려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게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배터리가 노후화되고 전기차가 보급된 지 오래되면서 네. 배터리가 안정성이 점차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근데 거죠. 전기차가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보급된 거는 뭐 소울 전기차 국내가 2009년 10년이니까 아, 벌써 네. 15년 가까이 됐고요. 아, 테슬라도 제 기억으로 2017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나? 그럼 벌써 네. 8년째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보통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평균 수명도 10년, 11년이라고 한다면 네. 물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잘 관리하면은 뭐 30만 킬로 주행할 때까지 네. 배터리의 뭐 여러 가지 성능들이나 SOC나 이런 것들이 90몇 % 이상 남아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 자동차의 평균 내구 수명 네. 이런 부분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화재 건수가 전기차 아까 내연기관은 2.2대에서 1.8대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전기차는 2017년에는 만 대당 0.4대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2022년에는 1.12대예요. 아, 그 얘기는 거의 뭐냐면 3배? 네. 3배 이상 늘어, 3배 네. 가까이 늘었죠. 네, 그러니까 가까이. 이게 2017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화재 건수의 55분의 1밖에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2%도 안 됐다고 전기차 안전하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네. 막상 이제는 1.8대하고 1.12대를 보면 거의 3분의 2에 육박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 등록 대수로 따지면 훨씬 등록 대수 대비, 그러니까 네. 만대 대비죠. 만대 대비. 만대 네. 대비. 근데 문제는 아직은 내연기관에 비해서 화재가 적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화재가 한번 발생했을 때의 피해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본다면 이게 더 공포스러운 거죠. 네. 그런 그러면 부분들이 배터리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얼마에 한번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무거운 무게, 뭐 코나 소형 전기차가 배터리 무게가 한 530kg 정도 되고요. 네. 테슬라가 한 640, 네. 뭐 타이칸 같은 뭐 저 프리미엄급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무게가 한 700kg가 넘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무거운데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 성능이 70에서 8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아. 새 걸로 교체를 하고 네. 이거를 갖다 ESS 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재활용한다라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원칙을 좀 세우는 게 있고 그런 정도 방향성을 제시를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관리하고 가능한 한 완속 충전을 하면서 네. 배터리 충전율을 100%까지 채우지 말고 아. 한 85에서 90%만 조금씩 채우면서 네. 오래 잘 쓰면은 실제 30만 킬로 뛰었는데도요. 배터리의 성능이 95% 이상 유지되는 차량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핸드폰하고 비슷한 거죠. 충전 비율 적절히 조절하면서 잘 쓴 사람하고 네. 급속 충전 많이 쓰고 완전히 또 배터리 방전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럴 네. 경우 수명 단축되는 것처럼 아.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보통 30만 킬로라고 한다면 네. 보통 서울 시내에 평균 주행 거리가 14,500km 정도 되거든요. 네. 서울 시내 등록된 차량이요. 네. 그럼 1년에 15,000km 뛴다라고 하면은
10년이면 10년이면 15만, 30만이면 20년도 된다는 거죠. 네. 물론 택시처럼 주행거리가 하루에 300km 되는 차량을 제외한다고 하면 뭐 10년, 15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불이 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통 내연기관 그 차량 화재보다 진화하는데 어렵다는 네네. 거는 충분히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네.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교수님?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열폭주가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소화 약제 중에 가장 효과적인 약제가 아직 없다는 게 문제예요. 네. 정말 효율적인 약제라고 제 주변에 지인이 개발한 게 있는데요. 그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런 파우치 같은 거 있죠. 이런 네. 거 팩 3개 정도 놓은 거. 일반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소화기나 분말 소화기 같은 걸로 끄면은요. 1분, 2분 소화기 한 통을 다 써도 불이 점점 커집니다. 엊그제 아마 방송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 지인이 제가 컨설팅 해주고 자문해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네. 10초 만에 꺼졌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무조건 꺼지면 된다가 아닙니다. 꺼진 다음에 이 잔존된 불에 타고 난 재의 온도를 재봐야 돼요. 네. 정부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하는 것 같은데 불이 순간적으로 꺼졌는데요. 온도계로 재보면 얘가 150도, 200도, 300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이 꺼졌는데 잠시 후에 다시 불이 일어나죠. 네. 근데 성능이 좋은 약재 같은 경우는요. 불을 끄고 나면 그게 70도, 80도까지 온도를 뚝 떨어뜨려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열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그 뭐 방염포 같은 걸 이렇게 축축한 걸로 덮죠. 뭐 그래서 주변으로 덮개, 질식 소화 덮개, 질식 소화 덮개로 네, 네. 하고 네. 주변으로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면서 밑으로는 계속 물을 쏴주면서 열이 식기를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좀 코미디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수거용 차량들 큰 거 있죠. 네. 이런 데다가 물을 가득 채운 수영장을 끌고 다니면서 차를 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것들도요. 이동용 수조를 갖다가 좀 채워서 이렇게 네. 좀 채워가지고 그 안에 물을 채워가지고 열을 식히는 이런 쪽으로만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고 뭐 현대기아를 중심으로 전국의 8개 대학과 기관에서 지금 현재 2027년 완성을 목표로 R&D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뭐 소방청에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스프링클러가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있고 네. 또 그래도 그나마 스프링클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어느 두 게 가지 다 맞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왜 필요하냐면은 네. 여기에 전기차가 불이 났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0도가 열폭주로 쉬지 않고 몇 시간을 불타오르죠. 네. 주변에 열이 전달되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스프링클러가 주변에 전달되는 열을 식혀주는 데는 네.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맞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불이 난 전기차 불이 끄는 데는 스프링클러에서 물을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네. 첫 번째 이유는 그 발생되는 열량을 식혀주기에 용량이 부족하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물 속에서도 끓어오른다고요. 이 얘기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불이 나면 가스가 막 나와요. 네. 예? 뭐 가스가 막 나오니까 물을 위에서 부어도 물이 배터리에 닿질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소방당국의 여러 가지 대책을 보면요. 이 질소 덮개, 지식 덮개로 덮고요. 소화 덮개, 예. 소화 덮개로 덮고 밑에서부터 타공을 통해 가지고 구멍을 뚫어줘서 아래에서 물을 쏴줘야 된다는 아, 거죠. 위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물을 쏴주면 가스 때문에 닿지 않고 넘쳐버리니까 옆으로 흩어져 버리니까 밑에서부터 물을 채워 넣어야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거기 네. 있습니다. 어쨌든 스프링클러가 의무 사항은 아닌 거죠. 1차 전지 공장에서는요. 그렇죠. 네. 뭐 일반적인 근데 1차 전지 공장에서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일반적인 제조업하는 공장에서는요.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스프링클러는 의무화 돼 있는데 네, 아리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네네. 스프링클러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서 설치를 안 했던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서요. 일반적인 물 같은 경우가 닿으면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열폭주가 발생하고 네. 좋지 않은 어떤 가스들이 발생하니까 네. 일반 물로는 끄는 게 아니고 뭐 D급 소화기나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거죠. 네. 자, 그러면 전기차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은 당장 이런 화재를 보면 겁이 나지만 추세적으로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갈 것 같은데 네네. 미래에 네. 전기차 화재가 날 경우에 개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거 뭐 불 끄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단 현장을 떠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우선 예, 아닐까요? 이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 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한 거고요. 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탑승자나 어쨌든 운전자가 가장 빨리 피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소방당국, 그다음에 자동차 제작사나 아니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실 있죠. 주차관리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주변에
다른 차량이 더 이상 진입을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안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다른 운전자나 어떤 탑승자들이나 사람들이 대피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지껏은.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화재건을 보면요. 그 테슬라가 그 성수동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서 화재 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BMS 관리를 통해 가지고 차량의 이상 유무를 요즘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차량의 이상이 알려지지 못하고 바로 화재로 이어졌는데 요즘은 배터리 이상으로 화재 발생하기 사고를 제외하고는 3-4시간 전쯤에는 배터리 이상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려주는 걸 어떻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경고등이 뜹니다. 뜨면서 근데 차량이 차량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모르잖아요. 떨어져 주차해놓고 집에 떨어져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네.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연동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차량이 운행이 중단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럴 예. 경우에는 빠르게 운행이 중단됐는데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 안전조치를 취해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지상으로 끌어온다라든지 네. 한두 시간 후에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소방당국에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선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네. 그런 전기차가 있는데 이제 폭발이 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내 차를 어떻게 끌어내려고 가는 것보다 일단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은 거 가까이 안 가는 게 아닌가요? 최선이고 그다음에 네. 빨리 연락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네. 그걸 갖다 가까이 가서 어떤 조치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정말 단순하게 안에 있는 귀중품을 꺼낸다거나 할 경우에는요. 정말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예전에 네. 지하 주차장에 물 막 쏟아져 들어올 때 네. 차 뺀다고 들어갔다 사망한 네. 케이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번 화재도 보면은 22명인가 사망하신 네. 분들 대부분 질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불난 차량 부근보다는 그 네. 근처 먼 지역까지 유독가스가 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우선 빠른 대피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내연기관차 말고 전기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네. 시설들에 이렇게 전기차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네네. 충전값도 하게 만들잖아요. 네네. 그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고가 또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두려움이 앞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도 예전에는 주로 외곽지인데 구석에 지하에 많이 있었는데요. 네. 지상으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새로 충전기를 만들어 놓고 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리 측면에서 완충된 다음에 공공주택이라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충이 됐는데 네. 지하 주차장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다음날 아침까지 새벽에 가서 빼기 귀찮잖아요. 네. 근데 아까 화재 최근 3년 동안 79건 중에 29건이 주차장 화재잖아요. 그럼 네. 충전이 다 되면은 지상으로 빨리 빼줘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공공주택에서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완충 후에 주차 요금을 벌과금 형식으로 먹일 수 있도록 네.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하 주차장만 있는 경우는 네네. 꺼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충전이 끝난 다음에 지상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그렇죠. 없는 경우에 소방당국에서 이제 아주 최소한의 요건으로는 쉽지 않습니다만 입구 쪽이라도 갖다 놔라. 소방차례도 진입할 수 있거나 네. 소방 호스라도 들어갈 수 있게. 아니면 그런 경우는 지하에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데 사는 사람이라면 네네. 완충을 하지 말고 조금 덜 하는 게 방법일까요? 그게 제가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었는데요. 전기차 화재의 99%를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완충하지 말고 85에서 90%까지만 충전을 한다. 네. 두 번째는 급속 충전기보다는 가능한 한 완속 충전기를 쓴다라고 하면 네. 사고는 제외하고 충전 중에 아니면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99%는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너무 커서 2차 전지 안전성에 대한 불안도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 전기차 구입을 미리려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자동차 정책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거스를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의 1차 전지 화재로 인해 가지고 포비아가 확산되는 것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전기차 자체의 화재 건수는 실제 보면은 불량이나 품질 불량이나 제조 불량에 따른 화재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관리 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면보다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충전 비율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서 네, 네. 이런 공부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또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LS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딱 올해 절반이 지나갔네요. 네, 자, 올 상반기 미국 증시 어땠는지 좀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미국은 이제 지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18% 정도 올랐고요. 네. S&P 500은 14.5%. 올 상반기 전체로 보면 이 1990년대 닷컴 버블 이후로는 가장 높은 그런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지수 자체는 상당히 좋았는데 다만 S&P 500 중에 빅 5의 랠리였어요. 그냥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495개는 조금 이제 좀 시장에서 소외받은 네. 그런 모습이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애플 여기가 네. 이제 상승분의 거의 60%를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공통된 테마는 다 AI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미국도 AI의 이슈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는데 또 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올라간 것들은 많이들 얘기하지만 빠진 기업들 보면은 네. 소비재 기업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소비재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나이키가 네, 많이 마이너스 빠졌죠. 상반기에만 31% 빠졌고 네. 그 요가복으로 유명한 그 룰루레몬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가 마이너스 40%. 아. 주가가 좀 급락할 정도로 또 가장 많이 빠진 게 이제 월그린 부츠라고 미국의 최대 약국 체인점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53%. 그러니까 주로 우리에게 익숙한 뭐 이런 소비재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네.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결국 뭐냐면 이 AI로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투자할 때 돈 버는 기업들은 상당히 좋았는데 막상 소비자들이 돈을 지출하는 이쪽은 이제 물가가 높다 보니까 네. 소비가 좀 줄면서 좀 주가가 좀 상당히 부진했다. 그래서 양극화가 네. 되게 심했다라고 네. 보시면 그 되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M7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그러면 알파벳하고 테슬라는 빠진 거죠? 네, 알파벳하고 테슬라도 뭐 이렇게 특히 알파벳은 주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네. 테슬라는 좀 부진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빅 5만 유독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그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그 수치가 얼마로 나왔죠? 이번에 이제 발표된 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이제 2.56% 정도 상승을 했고 네.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01% 이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마이너스로 이제 반전이 돼서 물가는 상당히 안정화됐고 네. 근데 이제 미국 연준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기서 음식료랑 에너지 가격 뺀 이제 그걸 우리가 근원이라 그러죠. 네. 근원 PC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7%로 발표가 돼서 네.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왔고 특히 전월 대비로는 플러스 0.08%인데 이게 예상이 0.13%였거든요.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낮아졌고 연준 의장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 또 뭐냐면 이 근원 물가에다가 주택 가격, 주택 지표 있잖아요. 네. 뭐 임대료나 이걸 뺀 거를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는 슈퍼코어 그 PC 물가라고 네. 하더라고요. 지금 이름이 어려울 가장 수 있는. 핵심적인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요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거비가 잘 안 빠지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이게 0.1% 나왔는데 네. 4월 달에 0.28%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연준이 의도한 대로 지금 물가 지표는 확실히 좀 낮아지는 게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 중심으로 낮아졌고 이게 이제 발표되고 나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올 PC 보고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이 많았다라고 언급을 했고 네. 이걸 보니까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진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 네. 또 이거랑 같이 발표되는 게 미국의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인데 네. 개인 소득은 또 오히려 증가했어요. 소득은 소득은 또 오히려 증가를 했고 네. 다만 소비는 전월 대비 0.2%니까 예상이 0.3이니까 소비는 조금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사람들은 아직 여유는 있지만 비싼 가격에 내가 이 높아진 물가의 지출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가 이렇게 좀 둔화되는 거는 미국의 네. 물가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또 증거 중에 하나니까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얼마 빠졌다 그러셨죠? 올해만 30? 마이너스 30%. 30%. 네. 올해만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빠진 건데 네. 그 아까 룰루레몬도 그렇고 소비재 기업들 주가가 부진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빅테크와 달리 이 소비재 그 기업들 주가가 급락한 이유를 조금 더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이유는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사람들도 이제 너무 지난 몇 년간 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그 동안은 높아진 물가에도 그냥 지출을 해줬어요. 네. 해줬는데 지금 약간 이제 소비 여력이 예전보다 조금씩은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이 가격에 더 올라서는 난 이제 지출은 못하겠다. 이런 이제 심리가 발동을 했고 네. 특히 이게 뭐 신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료라든가 아까 약국 체인도 말씀드렸지만 네. 필수 소비재도 이 높은 가격에는 더 지출을 안 하려고 하고요. 실제 여기 CEO들도 굉장히 좀 도전적인 환경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실적 발표 끝나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대요. 여기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나이키의 좀 문제인데 뭐냐면 나이키가 지금 브랜드 가치가 되게 높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나 앞으로 전망 지금 뭐 실적도 좀 안 좋은데 이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비싼 건 비싼 대로 되게 잘 팔리고요. 네. 아예 아니면 싸야 돼요. 아예 싸든가. 네, 가성비로 가든가. 이 중간 브랜드들이요. 네. 이게 힘을 좀 못 쓰고 있어요. 이건 꼭 나이키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번에 신발 브랜드에서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점유율이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대체하는 브랜드들이 최근에 이제 몇 군데 좀 나오고 있는데 신흥 브랜드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키 같이 좀 옛날 브랜드보다는 네. 차라리 그냥 신흥 브랜드들 좀 한번 여기 한번 신어볼까? 그리고 또 미국의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런 브랜드 또 신발을 신고 나오니까 네. 그쪽으로 또 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이키가 정말 대단한 브랜드는 맞는데 네. 약간 그렇다고 엄청 고가나 그런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브랜드, 약간 이제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는데 이 허리 라인이 굉장히 사람들이 그쪽에는 소비를 안 하고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아예 싸거나 네.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나이키 같은 회사한테 조금 약간의 타격을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오늘 장 마감이 네. 어떻게 끝났습니까? 오늘 이제 네. 코스피는 2,804.31포인트에 끝났는데 네. 0.23% 올랐고요. 6.49 오르고요. 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자. 847.15포인트. 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는 0.8% 크게 좀 올랐는데 네. 오랜만에 오늘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반등한 게 특징적이었고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반기가 좀 부진했거든요. 코스피가 5% 올랐는데 코스닥이 부진했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네. 3% 정도 네.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하반기 출발은 그래도 코스닥이 좀 좋게 출발한 게 오늘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오랜만에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우위다 보니까 이거 전기차에 또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랬는데 일단은 오늘 좀 출발은 좀 좋았고 또 네. 거기에 바이오 기업들이 네. 바이오 섹터가 또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에 의하면 조금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배터리랑 바이오가 동반해서 올랐는데 특징은 상반기에 강했던 섹터 있잖아요. 밸류업 관련주, 네. 네. 자동차, 금융, 전력기기, 네. 뭐 변압기나 음식료, 라면 이쪽은 오늘 일제히 다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상반기에 너무 좋았던 업종은 좀 빠지고 네. 오히려 부진했던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나 바이오가 반등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론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반기 출발은 상반기랑 좀 상당히 그 성격이 다르게 좀 오늘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난주 그 아마존이 주최하는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가 있었다면서요? 네. 네. 그 한국의 중소 화장품 브랜드들의 글로벌 성공을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열었다고 하던데 네. 아마존에서 이렇게 한국의 중소 화장품 컨퍼런스까지 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가성비인데 우리나라 화장품 인디 브랜드가 가성비에 딱 맞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마존이 이런 걸 괜히 할 리는 없고 한국 화장품이 이제 아마존 거기서 너무 잘 팔리는 거죠. 네.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존에서 한국 화장품 판매자들 지난해 매출만 78%가 증가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이걸 더 이제 그러니까 활성화 시켜가지고 아마존의 이제 매출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전 세계 아마존닷컴에서 우리 그죠. 한국 뷰티 판매자들의 매출이 전년보다 네, 아마존에서 7%, 한국 화장품 78%나 늘었다. 이제 네.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1월하고 5월만 매출만 봐도 벌써 2배나 늘었대요. 올해 5월까지만 해도. 네.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아마존에서도 지금 한국 화장품 특히 중소업체들 대상으로 더 마케팅을 해가지고 네. 더 많이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화장품 특정 섹터만 가지고 하나의 이런 컨퍼런스를 여는 거는 아마존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 인디 브랜드 화장품의 위상이
지금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 세계로 좀 퍼져 나가고 있는데 결국 아마존의 이런 지원은 네. 굉장히 또 추가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이걸 같이 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가 좀 잘 되는 게 ODM사들 있죠.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네. 여기 글로벌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DM사의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죠? 이제 세계 1위가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또 한국 콜마, 네.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제조사가 개발 생산하는 업체를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화장품이 이제 수출 효자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이 네. 어쨌든 지금 특히 미국 시장에서 네. 네, 옛날에는 중국만 봤는데 네. 미국에 많이 수출이 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북미, 유럽,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을 네. 좀 확대해 나가고 맞습니다. 있는 그런 기세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이제 그 게임에 관련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다리실 것 같아요. 공모주 대여라면서요. 네. 게임주 시프트업에 청약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수요 예측에서는 흥행 성공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나왔다면서요? 방금 아까 뉴스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공모주가 보통 밴드를 정하거든요. 공모가. 그렇죠. 47,000원부터 6만 원인데 보통 상단에 결정되면 흥행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6만 원에 결정이 됐고요. 아. 근데 뉴스를 보니까 심지어 8만 원 적은 기관 투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받겠다는 거죠. 물량을 받겠다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이 인기를 좀 끄는 이유는 최근에 나왔던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그 게임기 전용으로 나왔는데 네. 그게 또 흥행을 했고 네. 실적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1,100억을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영업이익률이 무려 65.9%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돈도 잘 벌고 있어서 이번에 시총 3.5조 원 정도에 아마 지금 이제 공모를 해서 상장을 할 것 같은데 네. 대여급인데다가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도 많이 갖고 있어서 아마 경쟁률이? 내일하고 모레 네. 아마 이제 청약을 하는데 아마 경쟁률은 꽤 또 뜨거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공모주 청약도 워낙들 많이들 하시니까 네. 물론 싸진 않은 것 같아요. 좀 약간 고평가됐다는 논란도 있지만 6만 원이라 그러셨나요? 네, 6만 원인데 시총이 3.5조면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서는 한 4등 정도 네. 하는 위치니까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고평가 논란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수요 측에서 흥행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모주 청약에 아마 신청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밸류업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최근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가 좀 저조하다면서요? 네, 생각보다 지금 많은 업체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 안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은행과 증권사 한두 군데 정도가 좀 한글로 좀 나와 있는데 네. 뭐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겠지만 아직은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근데 뭐죠? 밸류업 활성화 위해서 배당소득세 깎아주고 뭐 네, 주주환원 맞습니다. 많이 하는 데는 세액공제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정부가 지금 기획재정부도 지금 이게 좀 저조하다 보니까 배당 늘린 상장자 주주의 이제 분리과세 지금은 합산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걸 좀 분리과세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걸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별도 세율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네. 세 부담을 좀 그러니까 법인세를 좀 깎아주겠다는 거죠. 이런 걸 추진한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이걸 하려면 세법 개정을 좀 해야 되니까 네. 물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정부에서는 좀 부지진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법을 바꿔서라도 한번 좀 추진을 더 해보겠다. 세법 개정안은 이제 7월부터 논의 시작해서 한 9월, 10월 돼야 나오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일지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 어떤 그 일정을 좀 주목해 보면 도움이 될까요? 예, 일단 이제 그 내일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네. 내일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또 최근에 물가가 안정화됐으니까 금리 인하 얘기를 해줄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FMC 지난달에 있었던 그 의사로 연준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이제. 다 나오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목요일 7월 4일은 미국이 독립기념일이다 보니까 아, 그러네. 휴장되겠네요. 네, 증시가 휴장이고 프랑스 총선은 1차 총선이 열렸지만 네. 7월 4일은 영국에서 또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결과 지켜보시고 5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금요일이. 네. 그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네. 미국에선 저녁에 6월달 고용 보고서 네. 이렇게 발표되니까 네. 각각 이 데이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 81,800원에 마감됐네요. 네, 조금 올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